내가 무시했던 나라 여권 하나가 스위스 연방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VIP 통로로 먼저 사라진 그 여자. 나는 뒤에서 멍하니 줄만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40년, 법으로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죠. 어떻게 한국 여권이 우리보다 빠를 수 있지? 그 물음은 곧 내가 믿어온 세계는 진짜였을까라는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서 25년간 일해온 베테랑 법관 엘리자베트입니다.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스위스 여권을 가진 진정한 글로벌 엘리트였죠. 제네바에서 취리히까지 유럽 전역의 법정을 누비며 살아왔거든요. 내 책상 위엔 항상 각국의 판례집이 쌓여 있었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동료들은 나를 세계법의 권위자라고 불렀고요. 아들 마르쿠스가 교환학생으로 만난 한국인 소녀 지민이의 가족이 한국 여행을 초대했을 때 솔직히 내심 우쭐했어요. 한국도 이제 좀 열렸겠지. 개발도상국 치고는 많이 발전했다고 하니까 구경 삼아 가볼 만하겠다 싶었죠. 동료들에게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아시아 여행 좀 다녀오겠다고 말이에요. 마치 자선사업이라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호기심에 여권 파워 순위를 검색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여권이 무려 190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스위스 192개국과 거의 비슷한 순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와 같은 수준일 수 있겠어요. 분명 통계 오류이거나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혼자 결론지었어요. 취리 공항 라운지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깍듯하게 예의를 다하면서 한국어로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25년간 이용해온 그 라운지에서 말이에요. 심지어 그 가족의 아이들까지 정중하게 응대받고 있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자리로 안내받는 것 같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가족의 여권을 힐끗봤는데 정말 멀쩡한 대한민국 여권이었어요. 위조도 아니고 진짜였다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5년간 쌓아온 내 상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스위스 항공사보다 훨씬 세심했거든요. 기내식도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고 심지어 와인 선택까지 전문적이었어요. 25년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온 내가 봐도 수준이 높았어요. 승무원들의 영어 실력도 완벽했고 독일어까지 구사하는 승무원도 있었어요. 12시간 비행 내내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어요. 아무리 발전했어도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와는 차이가 날 거라고 말이죠. 25년 경력이 말해주는 직감이었거든요. 곧 한국 땅에 발을 딛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예상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한국 국민 전용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민이 가족은 그쪽으로 스르륵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외국인 줄에서 25분이나 기다려야 했죠. 25년간 어디를 가도 스위스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됐는데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외국인 취급이었어요. 심지어 앞에 서 있던 일본인, 독일인들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입국 심사관이 완벽한 영어로 응대하면서도 전혀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절차대로 처리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여권을 보면 항상 경외심 같은 걸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입국장을 나오니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거든요.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각종 편의시설들이 정말 화려했어요. 취리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이게 아시아 공항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변기 뚜껑도 자동이고 심지어 청소 로봇까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25년간 유럽 최고급 시설들을 이용해봤지만 이 정도 자동화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짐 찾는 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국제적인 분위기였어요. 각국 언어로 된 안내판들이 완벽했고 직원들도 여러 언어를 구사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도움을 제안하면서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와이파이였어요.
무료인데다가 속도가 엄청 빨랐거든요. 스위스에서도 유료로 쓰던 속도보다 빨랐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싶었죠. 지민이 아버지가 마중 나와서 인사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까 미리 공부해뒀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배려심은 유럽에서도 흔치 않았어요. 공항에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모두 한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25년간 쌓아온 내 세계관의 첫 번째 큰 균열이 생겼어요. 공항 하나만 봐도 이 정도인데 밖은 과연 어떨까? 궁금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열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각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더라고요. 25년간 유럽 각지를 다녀봤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열차 운행도 정시였고 소음도 거의 없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한국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아시아 도시가 맞나?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더욱 놀랐어. 지하철 시스템이 스위스 취리히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거든요. 노선도를 보니까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각 역마다 영어 안내방송이 완벽했어요.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안전성까지 고려한 첨단 시설이었고요. 지민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겉보기엔 전통 한옥 스타일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스마트홈이었거든요. 음성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온도를 맞추고 심지어 음악까지 틀어주더라고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녁 식사 때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어요. 밥상에 올라온 음식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된장찌개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건강식이구나 싶었어요. 지민이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맛봤는데 처음엔 매웠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발효식품의 깊은 맛이 스위스 치즈 못지않게 복합적이었어요. 25년간 세계 각국 음식을 먹어봤지만 이런 과학적인 음식 문화는 처음이었어요. 식사 후에 지민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서 더욱 놀랐어.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접근성 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한강 산책을 나갔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변에 조성된 공원들이 라인 강변보다 훨씬 잘 정비돼 있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하는 모습을 보니까 치안 수준도 상당히 높구나 싶었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63빌딩부터 롯데타워까지 각각의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이게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도시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놀랐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각종 신선한 음식들이 준비돼 있고 무인 결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의성이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내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느꼈거든요. 25년 경력의 국제법관인 내가 이렇게 무지했다니 부끄러웠어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둘째 날, 지민이 가족이 강원도 정선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제안했어요. 산골 마을이라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했죠. 드디어 내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KTX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깜짝 놀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컵에 담긴 물이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스위스 기차도 정밀하다고 자부했는데 이 정도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승무원들의 서비스도 항공사 수준이었고요. 정선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본 게 드론 택시 시연 현장이었어요. 산골 마을에서 드론 택시라니 유럽에서도 아직 시험 단계인 기술을 여기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직원이 설명해 주길 관광객들이 산 정상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조종하는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안전 수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산골 마을 직원인데도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25년간 알프스 관광지를 다녀봤지만 이런 첨단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산중턱에 있는 카페에 들렀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20대 바리스타가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온라인으로 독학했다면서 웃더라고요. 한국 젊은이들의 학습 능력이 이 정도구나 싶었어요. 커피 맛도 놀라웠어요. 스위스에서 마시던 커피 못지않게 깊고 풍부한 맛이었거든요. 산골마을 카페에서 이런 퀄리티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게다가 가격도 스위스의 절반 정도였고요. 결제할 때 더욱 놀랐어요. 카드 결제는 물론이고 휴대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무인정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여긴 유럽보다 자동화가 더 됐네. 마을을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분리수거 시스템이었어요. 각 가정마다 종류별로 세분화된 쓰레기통이 있고 수거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지더라고요. 알프스 산골 마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깨끗했어요. 환경, 의식 수준이 정말 높구나 싶었어요. 점심 식사로 들른 한정식집에서 또 감탄했어요. 산나물로 만든 요리들이 하나하나 다 약초 같은 맛이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나물들로 만든 건데 각각의 효능까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자연 치료제구나 깨달았어요. 오후에 방문한 전통공예 체험장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느꼈어요.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했는데 수백 년 전통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서 관광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전통 계승과 현대적 활용의 균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하루 종일 강원도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산골 마을에서도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얼마나 더 발전해 있을까? 25년 경력의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었죠. 도시와 시골의 인프라 격차가 거의 없어 보이는 한국의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셋째 날, 지민이 아버지가 특별한 일정을 준비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과의 간담회였어요. 법조인으로서 한국의 법률 시스템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규모에 압도됐어요. 스위스 최고 대학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거든요. 로스쿨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웅장했고 도서관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도 정말 진지했고요. 김 교수님이 한국의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소개해 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판례 검색부터 법령 해석까지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25년 경력에 내가 몇 시간 걸려서 찾던 판례를 몇 초 만에 찾아내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인공지능이 내 논리의 허점을 지적한 거예요. 스위스 민법 해석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국 인공지능이 반박 논리를 제시하면서 정정해 주더라고요. 25년간 확신하고 있던 내 전문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님이 보여준 공공민원 처리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행정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스위스도 행정 효율성으로 유명한데 이 정도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체험해봤어요. 출생신고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걸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인공지능이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한 증명서까지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거예요. 이런 효율성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다국어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어로 민원을 신청해도 완벽하게 처리되더라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스위스보다 훨씬 세심했어요. 25년간 국제적 감각을 자부했던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저녁에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주제가 아시아 법률 시스템의 미래였는데 참석자들의 발언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스위스 외교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모델이 유럽연합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요. 토론 중에 한국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인공지능과 법조인이 협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25년간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했던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변호사가 독일어와 프랑스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유럽 판례까지 인용하는 거예요. 한국 법조인의 국제적 수준이 이 정도구나 싶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아시아 법조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죠. 토론회 후 다른 참석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더욱 충격받았어요. 한국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유럽을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디지털 정부, 법률 기술, 시민, 서비스 등 제가 자부하던 스위스의 강점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된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25년간 법조계에서 쌓아온 내 자존심과 확신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거든요. 한국이 이미 여러 면에서 스위스를 넘어섰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보니까 내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스위스 시스템이 사실은 낡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었어요. 25년 경력의 법관인 내가 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이런 충격적인 깨달음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 넷째 날 아침 아들 마르쿠스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서울대에 유학하고 싶어요. 25년간 스위스 교육 시스템을 최고라고 믿어왔던 내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어떻게 아시아 대학을 스위스 명문대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마르쿠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지민이네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니까 한국 교육의 깊이와 체계성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융합교육과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이 스위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그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목표가 생긴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25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사람의 눈빛으로 진심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아들이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견학하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오후 2시인데도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스위스 학생들은 이 시간에 여유롭게 쉬고 있을 텐데 한국 학생들의 학습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내가 독일어로 인사했더니 한 학생이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온라인 강의와 어학원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더욱 감탄했어요. 한국 교육이 단순히 암기 위주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이런 교육 철학은 스위스에서도 추구하고 있지만 실행 수준이 달랐어요. 저녁에 한강공원에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마르쿠스가 말하길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의 꿈과 열정이 자신에게 큰 자극이 됐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안주하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지민이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정말 달랐어요. 그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25년간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강을 걸으면서 아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입시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얻는 인내력과 집중력, 그리고 목표 의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지민이에게 기초 한국어를 배웠는데 벌써 간단한 인사와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25년간 보지 못했던 아들의 학습 의욕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았어요. 내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처럼 아들의 가능성도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여기 사람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면서 나도 변하고 싶어졌거든요. 25년간 들어본 아들의 말 중 가장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겠죠. 25년 경력의 고집스러운 법관인 내가 처음으로 아시아 문화를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아들의 꿈이 나의 편견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 지민이 아버지가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 견학을 주선해 주셨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보는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반도체 회사가 뭐 대단할까 싶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규모에 압도됐어요. 하나의 도시 같은 크기였거든요. 스위스의 어떤 기업 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이었어요. 직원들의 전문성도 정말 대단했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독일어까지 구사하시더라고요. 반도체 제조 과정을 견학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먼지 하나 없는 청정실에서 나노 단위의 정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25년간 스위스 정밀 기계 산업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현대 문명의 모든 기기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영향력은 상상도 못했어요. 연구개발센터에서 만난 엔지니어들과 대화하면서 더욱 감탄했어요. 20대, 30대 젊은 연구원들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스위스 최고 기업의 엔지니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방문한 반도체 역사 박물관에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농업 국가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 과정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이런 성장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어요.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스위스 기업들도 혁신을 중시하지만 이 정도 과감한 투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에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어요. 대사관 직원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대화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스위스 대사가 이제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한 스위스 외교관의 발언이었어요. 앞으로는 유럽이 아시아에서 배워야 할 시대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선도 국가라는 평가였어요. 만찬 중에 만난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 열풍까지 문화적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민이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인데 저녁어만 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성공했으면서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지민이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공에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근면함과 겸손함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25년간 유럽 가정 문화만 접해봤는데 한국의 가족 문화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구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 지민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전통다실에 초대받았어요. 한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25년간 바쁘게 살아오면서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우려주신 전통차를 마시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잔의 차에 담긴 철학과 예의,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문화의 깊이구나 싶었어요. 스위스의 커피 문화도 좋지만 이런 정신적 여유로움은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과정을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험난한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의 의지력이 오늘날 한국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를 마시면서 지민이와 나눈 대화도 잊을 수 없어요. 앞으로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아들 마르쿠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25년간 키운 아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우월감과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은 존경심과 감사함이었어요. 한국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줬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스위스로 돌아간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법률 전문지에 칼럼을 기고하는 것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은 내가 오만했다는 걸 알려준 나라였어요. 25년 경력의 법관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글이었죠. 칼럼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내 무지와 편견,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갔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유럽인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집에서 아들과 함께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콘텐츠의 깊이와 창의성에 계속 놀라고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정말 부러웠어요.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한식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김치찌개부터 비빔밥까지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료들과의 저녁 모임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아예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내 사고방식이었어요. 25년간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데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시아를 배워야 할 때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됐어요. 법정에서도 달라졌어요. 아시아계 당사자들을 대할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중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더 공정한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내 인생 25년을 바꿨어요.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죠.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배울 게 있고 존중할 문화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이렇게 놀라울 줄 몰랐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